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오늘까지 15만 4천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어제 오늘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병원 환자가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시죠? 잠시 후에 이재갑 교수한테 모두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위치에서든 국민 보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좀 정치적 표현으로 해석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여당의 거센 사퇴 공세에도 굴하지 않던 윤석열 총장, 지금 왜 사퇴했을까요? 정비록에서 5선 안민석, 조경태 의원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이 뜨겁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다, 경제다 하면서 기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에 이어서 기본 주택, 기본 대출까지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표 기본 시리즈는 무엇인지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일주일째인데요.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계신가요? 아이고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아팠는데, 이런 분도 있죠. 네. 접종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접종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주사 맞은 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배가 아파서 주사를 맞았는데 오랜만에 맞았더니 참 달콤하더라, 그런 분은 없잖아요.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다는 얘기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나 이거 궁금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자, 미리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저희가 주진우 라이브 주치 이재갑 교수님한테 다 물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신 분들 추첨해가지고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퇴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사 앞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정의,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 어렵다라며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고요.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즉각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한마디 하셨죠? 네, 오늘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기를 기대했다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도 수리됐습니다. 네,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리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라며 한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습니다. 한치의 의구심은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LH 직원들 국토부 직원들 이런 그 관계 당국에 있는 사람들의 투기 막아야죠. 뽑아야죠. 예전에는 몰래 했는데 네. 이제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발본색원 지시했습니다. 네, 강민서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킬 계획인데요. 정세균 총리는 국무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이 땅 투기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윤리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거기를 개발할지 안 할지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꼭 뿌리 뽑기를 그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24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좀 줄긴 했지만 이틀째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동두천시 외국인 전수조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충북 진천의 닭 가공 공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네. 고스란히 코로나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에서 지금 작업 중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네. 안타깝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됐고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이 국민의힘 그 오세훈 후보의 확정 소식에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가급적 빨리 만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까지는 나경원 후보를 대상으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네네. 아무튼 이변으로 받아들입니다. 오세훈 후보 경쟁력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세입니다. 자, 22사단장이 해임됐습니다. 왜 그렇죠? 네, 최근 북한 남성의 해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책임의 실패를 물어서 국방부가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네, 소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장이고요. 그리고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 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 지원 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배수로 관리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도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하사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변희수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그 성전환 수술을 하고요.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이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미 숨진 뒤 며칠 지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끊긴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이 상당구 정신건강센터가 신고를 하면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국방부는 고인의 안타까운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변희수 하사한테는 생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치열한 전투이고 전쟁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안타깝습니다. 그가 사회에 던진 메시지에
울림은 정말 컸어요. 네. 인권사에도 크게 남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아유, 따뜻한 밥이라도 한번 먹였어야 된다는 미안함이 계속합니다. 아무튼 부디 편히 쉬기를 빕니다. 국방부에서도 이 고민을 구체적으로 뭐 논의한 바 없다고 하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포폴 사건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을 받겠다라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니, 프로포폴을 좀 법에 위반됐죠. 아니, 집에서 프로포폴을 수십 차례 맞았어요. 네네. 그리고 그 의약품을 갖다가 사고, 이거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다른 분들은 처벌받았는데 본인은 이 수사가 적절한지 또 물어보겠다고요? 네, 일종의 마약 관련 사건인데 이 개인 차원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에 논의해달라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검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논의한다고요? 했습니다. 네. 아, 참. 지난번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기소도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왜 삼성 얘기는 이렇게 검찰이 잘 들어주는 거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이 결정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일단 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하면은 검찰 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심사는 하게 됩니다. 이 프로포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수사심의위원회로 갑니다. 네. 삼성한테는 왜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많이 잘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미얀마에서 또 한 번의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군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이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최소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을 했는데 네. 양곤에서만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4명이 넘는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날 사망한 대학생 중 한 명인 에인절 씨가 있는데요. 19살입니다. 근데 자신의 몸에 제가 죽으면 장기를 기증해 주세요라는 글을 적어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헬멧 판매상이 헬멧이 시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맘껏 가져가세요. 그리고 꼭 살아도 돌아오세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얀마에 평화가 오기를, 더는 희생자가 나오질 않기를 빕니다. 이거 참 걱정이 계속됩니다. 네. 과거 학교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배우 김지수 씨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는데 본인으로 인해 고통받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면서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연기를 시작하면서 과거를 덮어둔 채 대중의 과분한 관심을 받아왔으며 여기까지 왔으나 마음 한편에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늘 존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402님께서 윤 총장 등장도 요란도 했는데 퇴진도 요란하네요. 기득권 놓기가 그렇게 힘든 건가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3716님은 국가를 위해서 검찰이 쌓아올린 부패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요 합니다. 1632님께서 윤 총장이고 신수석이고 그 자리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한 것 같습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8955님, 아니 미국 부티치치는 대선 경선 나가고 장관도 되었어요. 근데 우리 소수자들은 국회의원조차 말도 조심스레 못하니 선진국 맞나요? 얘기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희생이 그래서 많은 이 시대를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전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민님께서 코로나 백신 접종했어요. 전 국민 다 같이 맞아야 되는데 저만 먼저 맞게 돼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이고 참 아닙니다. 먼저 맞으셔야죠. 약간의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주사 맞고 나서 하루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걱정 마시고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유 따뜻한 분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따뜻하세요. 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이재갑 교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백신 접종 이후에 그 사망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네. 이제 기저질환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접종을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상이 됐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황은 이제 작년 독감 백신 접종 때 고령자의 사망했었던 거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백신과 연관성이 이제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높은데 어쨌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가 될 거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영국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노르웨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실제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접종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연관성만 있지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적은 있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백신과의 연관성은 밝혀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 다만 유족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맞았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연관관계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 좀 안심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 특히 노르웨이가 비슷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이 2, 3주 사이에 30명 넘게 화이자 백신 접종하면서 벌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서도 이제 사실 그때 언론도 노르웨이 언론은 별로 관심도 안 가졌는데 우리나라 언론만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노르웨이 정부가 여러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백신과 인과관계 없다라고 이제 그때 이제 보고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의 상황도 노르웨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특히 위험하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불안감을 좀 조성한 측면도 있는데 지금 그 언론의 백신 보도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백신 자체 초반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이제 백신 도입을 결정하는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최근에 나온 많은 데이터들이 일단 화이자 백신 비교해도 실제 환자들 대상의 접종이 영국에서 이루어진 결과들을 보더라도 화이자 백신이 못지않게 효과가 있다. 특히 중증 예방효과도 그렇고 또한 실제 감염 예방효과도 거의 비슷한 것 수준으로 나오고요. 이상 반응의 숫자도 이제 경증 이상 반응 숫자는 조금 더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증 이상 반응은 두 가지 백신 다 큰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유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오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효능에 관련된 이제 문제와 관련돼서 최근에 여러 데이터들이 효능에 문제 없다. 특히 화이자 백신에 비교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떨 때 효능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백신의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효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언론은 왜 그렇게 보도할까요? 언론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까, 교수님? 일단 지금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백신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백신의 그런 공급량 자체가 이제 충분할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맞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이 우리한테 가장 소용이 있는 백신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던 백신이든 이제 유효 그 연구나 그리고 여러 실제 접종 사례에서 큰 이상도 없었고 효과도 괜찮다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언론에서도 앞으로는 좀 백신 간의 쓸데없는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비교입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언론인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하겠다, 아스트라제네카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일단 지금 이제 실제 사망자 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중에서 일부는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마 이제 정총리께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제 아마도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그게 바뀌어지게 되면 실제로 접종이 가능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먼저 솔선수범해서 맞춰주신다면 국민들의 그런 의구심이라든지 불안감들을 잠재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규정이 65세 이상은 못 맞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65세 미만만 접종을 하고 있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를 65세 미만에만 접종하는 것으로 문제되어 있는데요. 네.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도 그렇고 화이자 물량도 더 풀리게 되면 65세 이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접종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65세 이상 중에서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의료 종사자들, 의사 선생님도 예방접종 시작됐습니다. 교수님 백신 맞으셨어요? 네, 저는 3월 1일에 접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파요? 맞을 때는 바늘이 좋아서 별로 이렇게 살짝 따끔한 거 말고는 아프진 않았고요. 네. 이제 저녁쯤 되니까 이제 맞은 부위가 조금 뻐근한 느낌이 있었고요. 네. 한 이틀 지나니까 그것도 다 사라져서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 전혀 진짜 정말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 훨씬 가볍게 그냥 팔만 아픈 정도로 지나갔고요. 다만 이제 젊은 분들 좀 있습니다. 20, 30대 간호사들이 같은 날 맞았는데 간호사들은 조금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약간 근육통 느낀다든지 미열라든지. 그래서 이게 제가 벌써 늙었구나 체험하긴 했는데 면역 반응이 이제 늙어서 좀 잘 안 나니까 덜 아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조금 증상이 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부작용도 좀 덜 하니까 좀 아파도 되죠, 뭐. 예. 그렇죠. 2월 26일 날 첫 접종 시작했습니다. 6일간 15만 명 코로나 백신 접종했는데 제 예상은 우리는 백신이 들어오면 착착착착 해서 하루에 몇십만 명씩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 계획대로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접종 속도가 느려 보이는 거는요. 네. 일단 지금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를 직접 보는 의료진들에 대해서만 접종을 이제 했었고, 일부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접종이 시작된 상황이라 이제 의료진 대상의 접종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입소해 계신 분들 중심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 특히 요양원은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이제 빠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워낙에 예정됐었던 그 대상에 대한 예방접종은 좀 차근차근하게 아주 이제 정확하게 시간 맞춰 잘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7월에 일반인들 접종 시작되고 11월에는 집단 면역 형성되고 이게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려면 이제 백신의 수급 물량이 제때 도착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요. 네. 지금 백신 물량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계속 앞당기고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변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계획했던 때에 백신이 제대로 들어오게끔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11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된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캐치프레이즈에 비롯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최대한 많은 사람 접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반전시키자, 이런 개념이고요. 11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긴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11월까지 이제 그런 고위험군들이 이제 입원하게 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폭 감소되는 그런 상황들은 일단 11월까지는 반드시 달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391님 질문입니다. 주사, 백신요, 코로나 주사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본인이 원하는 쪽 팔에 맞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주로 쓰는 팔을 맞으면 뻐근하면 일할 때 불편하니까요. 네. 본인이 잘 안 쓰는 팔 쪽을 맞으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잘 안 쓰는 팔을 맞아야. 선생님, 예. 어떤 팔을 맞아야 이렇게 덜 아파요? 그러니까 어디를 맞아도 덜 아픈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저는 왼팔을 맞았거든요. 왼팔 맞으셨어요, 선생님? 예, 그럼 저도 왼팔에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왼팔을 쓰시는 분이 오른팔에 맞으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접종을 합니다. 7936님 질문인데요. 접종 후에 저녁에 소주 한 잔 해도 됩니까? 보통은 이제 술은 접종 후에 한 3, 4일은 안 마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보통 해요. 예. 면역 반응에도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는 되도록 2, 3일 정도는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막걸리 마셔도 되냐는 분 계셨는데 전에는 오늘은 소주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 2, 3일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접종하기 전날 나는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꼭 있어요. 근데 이제 접종할 때는 제일 본인 컨디션 제일 좋을 때 맞으셔야 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가벼운 부작용이라도 정말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너무 전날 음주를 너무 많이 하신다거나 과도하신다거나 밤새거나 이러시면 접종 때 많이 피곤할 수 있거든요. 피곤하다.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접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친구는 술을 먹어야 컨디션이 좋아진다, 편안해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자, 백신 접종 전후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백신 접종 전에는 이제 본인의 몸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서 접종할 만한 컨디션인 걸 확인하고 접종 장소에 가시면 되고요. 네. 접종 이후에 대개는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몸이 불편한 정도하고 대부분 지나가긴 하는데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아나필락시스처럼 이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급성기로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의료진 도움 받으셔야 되고, 네. 2, 3일 내에 고열, 너무 심한 고열,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다든지 전신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인근의 의료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789님께서 코로나 예방접종 주사 놓은 간호사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증상 말해줄 수 있습니다. 네,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 0199님께서 햇빛을 잘 못 봐서 그런지 비타민 D 부족으로 엉덩이에 비타민 주사 맞았어요. 안 아프게 잘 놔줬는데 뻐근하네요. 그렇죠. 비타민 주사 맞아도 뻐근해요. 또 엉덩이 주사, 저는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엉덩이를 세게 때려가지고요, 그게 더 아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은 저한테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747님은 서울에서 개인 택시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어제 저녁에 손님 주사 받아주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주사는 안 되겠죠. 예, 이런 주사는 술 먹고 주사 말하는 거죠. 야, 이거 안 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택시에서 주사 안 돼요. 자,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충청 인왕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길 시야 확보 주의하시면서 안전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으론 퇴근 시간대를 앞두고 교통량 부쩍 늘어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월곡 분기점부터 영동선 시점까지 더딘데 이 사이 서창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어려움을 더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남동 부근에 차량 화재 사고 처리됐지만 아직 문학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 일찍에서 광명, 서창 분기점부터 문학 나드모까지 밀려 있고요. 수도권 제일선선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하남부터 토평까지 11km, 또 일산부터 판교 방면 자유로 부근과 노지 분기점부터 송내 쪽으로 가장 길게 막혀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서쪽 이동하시기는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부터 양화대교 구간이, 공항 방면 올림픽대로는 정체 더 길어서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쭉 더디고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전 구간 정체 통과에는 42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5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5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5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는 거부해왔다. 계보 모른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은 오늘 부산에 계시다면서, 부산에 있는 조경태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은 날씨가 좀 많이 흐리고 비도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울은 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씨가 많이 궂은 날씨인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의 신상 발언이요? 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어요. 네. 그래도 거기 관련해 가지고 처참한 심정이에요. 우선 이건 검찰총장의 사퇴 글이 아니라 대권 출마 선언 의지를 담긴 글을 보는 느낌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 어쨌거나 대선판이 흔들릴 것이다. 네. 윤석열
필두로 하는 야권 재편의 가능성. 네. 그에 따라서 우리 여당의 지금 판도 흔들 것이다. 의원님 죄송한데요. 혹시 네. 지금 라디오 같이 듣고 계시죠? 라디오는 꺼야 됩니다. 아닙니다. 네.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왜 상태가 안 좋죠? 자, 안민석 의원님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한테 먼저 다녀올게요.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상태 안 좋습니다. 네. 자, 조경태 의원님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좀 여당에서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직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여당에서는 성공한 거지요. 성공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검찰총장이 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헌법을 수호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그러한 그 검찰총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여당과 청와대에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심 빨리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나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하필 지금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얘기했지만 네. 헌법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고 네.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마 큰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헌법과 법치가 망가졌습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하고도 비교했을 때도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은 박근혜 정권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을 수사하도록 진두지휘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손을 못 대게 만든 거지요. 결국은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못하게 만드는 네. 정말 흉악무도한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흉악까지 나왔어요. 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야말로 내노남불의 극치다 저는 그래 보고 있는 거죠. 내노남불의 극치까지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묻고 받고 더블로 가시겠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조경태 의원님 혼자서 실컷 뜯으신 모양이신데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정치검찰총장으로서 행보를 충분히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검찰총장의 행보를 오늘 마감한 날이고 동시에 오늘 이제 대권 행보를 이제 본격화한 날인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사퇴 선언문인가요? 이걸 이제 보면요. 네.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가 이야기하는 정의와 상식은 검찰을 위한 정의와 상식이었다고 봐요. 네. 특히 저와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됐을 때 특히 저는 응원했죠. 이제 불의한 시대에 불법 은닉 재산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난 1년 반 넘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한 푼도 못 찾았어요. 특히 최순실 씨가 은닉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특검 출신의 사무총장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한 푼도 못 찾았을까? 여기에 대한 저는 해명을 좀 공개적으로 좀 듣고 싶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참 미지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 씨가 이명박을 구속시키겠고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예. 이명박 씨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지지세가 없으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TK 지역에 기반을 두고 또 지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여기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의 대권 행보, 정치적인 행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 왜 사퇴를 했을까를 보면은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대권을 염두에 두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사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마키님께서 안 의원님 폰 도청당하나요? 왜 이렇게 잡음이 들어오죠? 이거 안 의원님 일부러 도청당하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중요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유선 전화로 바꿨는데도 잡음이 계속 됩니까? 그래요? 갑자기 왜 안민석 의원님한테 태클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정치 행보에 태클을 걸지 마십시오. 누군지는 몰라도. 자, 윤석열의 정치 행보 성공 못한다. 안민석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조경태 의원님. 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검찰총장의 역할은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게 검찰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더라도 그 검찰총장은 특정 정권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국민을 위한 저는 검찰총장이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본인이 어떤 결단해서 이번에 사의를 표명을 했고 네. 또 국민 앞으로 당당히 나서서 그동안에 진행했고 또 진행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국민들께 낱낱이 저는 밝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법 앞에 우리 국민들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꼭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어찌 보면 때려잡았는데요. 조경태 의원님,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네.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일들을 이렇게 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권 행보를 간다면 이거는 국민의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국민의힘과 관계없지만 지켜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석 의원님?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부각되는 대권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급한 김에 어떤 윤석열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그런 또 의도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좀 과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이 국민의 열망, 즉 시대 정신이었던 검찰의 직배청산, 검찰개혁, 이것을 저항을 하던 총장이었거든요. 즉 말하자면은 국민보다는 제 식구 감사는 검찰 편에 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평가도 저는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이제는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이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의 수사를 속도로 빨리 내서 윤석열 씨가 얼마나 본인의
가족을 지키는 검찰총장이었는가?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했던 정의와 상식이 얼마나 허구였던가를 장모와 그 부인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아주 상세하게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저는 우리 야당이 어쨌든 힘을 합쳐서 대통합을 이루어서 내년에 정권을 다시 탈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통합을 이루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떤 특정 개인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고리 원전에 대한 수사 문제,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의혹에 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계속해서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국민보고대회 등의 형식을 통해서 저는 알려야 된다. 진실과 진상을 저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보고대회를 하라. 네. 자, 3347님이 검찰총장은 대통령한테 사직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기자들한테 사임을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엄민섭님은 문제가 되고 있는 중수청 왜 필요한지, 왜 반대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얘기합니다. 중수청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오산은 개발 투기 이런데 많은 호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거 큰 문제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LH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안방에서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요. 예.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직적이었다. 그리고 전문적이었다. 이러한 불법 투기 정황이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특히 수십억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개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빛을 내서라도 땅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럼요. 또 상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묘묘까지 심은 모습에 네. 경악을 했어요. 네. 문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개인적인 일탈인지 몇몇 직원들이 아니면은 어떤 LH 내부의 구조적인 뿌리 깊은 부패의 문제였는지 이것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과연 근데 문제는 이게 광명 시형 네. 여기만 있었을까? 그렇죠. 3기 신도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LH 직원과 관련 국토부 공무원들까지 해서 네. 이 가족들의 토지 취득 사항을 전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참에 공무원들이 또 공공기관의 직원이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다. 네. 그렇게 하면 이거 완전 신세 망친다. 예. 이러한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하십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이번에 LH공사의 직원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가 어디서 출발됐는지를 저는 근본부터 좀 밝혀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근본이 어딜까요? 네, 결국은 이 기강회의입니다. 기강회의인데 네. 이거는 결국 내노남불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위에서부터 서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도 저는 정이 서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지금의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은 우리나라의 총체적 난국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마도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LH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원칙과 상식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원칙과 상식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문재인 정권의 잘못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출신이지 출신이죠. 않습니까? 네.
네, 그분이 지금 버젓이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안민석 의원님. 저는 이제 이 문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것은 결코 덮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영태 의원님과 안민석 두 여야 의원이 네. 이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약속을 했다. 첫째,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네. 둘째, 조사 후에 관련자 책임을 묻고 엄벌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 네. 그렇게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도 여기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이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들, 아주 부도덕한 행위들이 이 정권에 들어와서 계속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권뿐만 아니라요. 지난 10년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자꾸 정쟁화시켜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호도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의 전수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10년이 아니라 20년 전에 걸 해도 좋은데 말입니다. 네. 문 정부 들어가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정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타 정권보다는 달라져야 되고 또 좋아져야 되는데 네. 이것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결국은 이 정권의 원칙과 상식이 무너져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마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이 부분에서 수긍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상식의 상식화 누누이 강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끈을 전체 한번 뒤져보자고요. 그럴까요? 자, 3312님께서 이참에 국회의원도 참여했을지 세밀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네. 국회의원 300명 전원도 예. 지금 현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21대뿐만 아니라 네. 그동안 20년 정도까지 가기는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지난 10년 사이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LH 직원, 그다음에 국토부 직원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전수조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MB 국정원 사찰 전수조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난주에 저희 당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은 모르겠고요. 네. 지난주에 이게 개별 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하셨어요? 예, 당에서 또 원치 않은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자료 요청을 원하는 의원들은 당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예. 당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국정원에 지금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예. 나오기까지 한 10일이 걸립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불법 사찰 자료 요청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요. 네. 그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못할 이유도 없고 예. 의원들이 하나하나씩 본인들의 불법 사찰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은 저는 아마 이 어떤 책임은 지금 현재 부산시장 후보가 되신 박형준 후보께서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전혀 모르었다고 그러시는데 당연히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네. 그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일 텐데요. 네. 아마 3월 달에는 이 불법 사찰의 공개가 시작될 것이고 네. 또 거기에 따른 박형준 후보의 책임론이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 MB 정권뿐만 아니라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예. 때에도 이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낱낱이 우리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 등을 통해서 예. 저는 진상규명, 진실규명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네. 더 이상 보궐선거가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 정치적 그 공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저는 꾸릴 것을 제안합니다. 진상조사하자. 하지만 보궐선거 이후다. 뭔가 찔리는 게 있으시긴 있으신 모양이에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록의 안민석 조경태 의원입니다. 두 분 다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는 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큐의 떠나가라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투기꾼들 다 떠나가야 될 텐데.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오늘도 민철이는 갓난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생후 7개월에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고 15년째 걷지 못하고 있는 민철이. 그런 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엄마는 매일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엄마 키만큼이나 훌쩍 자라버린 민철이를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사실인데요. 최근엔 공황장애에 허리디스크까지 겹쳐 민철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울기만 하던 엄마. 가슴께를 파고드는 민철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제주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 쪽은 오전까지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는 제주에 집중돼 20에서 60mm가량 예상되고 경남 해안으로는 10에서 40mm, 충북 남부와 남부 지방 5에서 20mm 정도 오겠습니다. 이 남쪽으로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곳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하권이 있었는데요. 내일도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약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5도 이상 올라서 일교차가 10에서 20도 정도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3도로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16도까지 오릅니다. 강릉 15도, 세종 17, 광주 19도 등 12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등 영하의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내린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7도, 습도는 5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재명 표 정책 기본 시리즈 화제입니다. 원조격인 기본소득에 이어서 기본주택이 나왔고요. 기본 대출까지 선보였습니다. 또 기본이 나올까요?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한다는데요. 이재명 표 기본 시리즈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해외 언론에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영어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해외 기자들이 한국말로 물어보던데요. 아, 한국말로 물어봐요? 아, 그러셨구나. 지사님 요새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도정이라고 하는 게 복합적이니까요. 네. 그 중에 제일 어쨌든 신경이 많이 쓰이고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역시 코로나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개인적인 고민은 뭐가 있습니까? 뭐 개인적 고민 많지요. 네. 근데 뭐 다른 분들 고민 더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2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요새 1위에 오르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게 이재명 때리기에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좀 부담스럽죠? 좀 힘드시죠? 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괜찮습니까? 뭐 정치 현장이라고 하는 게 서로 뭐 지적도 하고 충고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노력하는 거니까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네네. 지지율 1위가 부담스럽다. 2위가 편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뭐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네.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한가한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네. 또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정책 협의회 여섰다고 합니다. 의원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데요.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오신 것 같긴 합니다. 요즘 행사나 무슨 그 학회 열고 그러면 많이 오죠. 경기도 이제 현안에 관한 것이고 또 경기도 안에 뭐 기본주택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셔서 뭐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직접 뵙기가 어려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번 전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사업 제안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어제 제가 한 보따리 안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들께서도 저한테 도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안 주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기본 시리즈 나옵니다. 이재명 표. 기본 주택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수돗물도 뭐 생수 사 먹는 분도 계시지만 최소한 수돗물은 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택도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네.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뭐 굳이 새 집, 좋은 집 뭐 개인적으로 사서 사시겠다면 그건 선택하는 것이지만 최소한의 주거는 공공에서 보장해주자. 네. 라는 차원에서 경기도 안에서 지금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대량으로 신규 주택을 공공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니까 예. 이걸 로또 분양을 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예. 적정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고 평생 살 수 있도록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주택을 주택을 만들자. 공급하거나 예. 아니면 뭐 분양은 하되 땅은 분양하지 말고 네. 건축물만 분양을 해서 투기가 불가능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기본 주택이라고 하는 장기 공공 임대형 또는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형 이런 주택을 원하면 집 없는 사람이기만 하면 역세권 같은 좋은 자리에 중산층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자. 살 수 있게 해주자. 뭐 그런 겁니다. 투기를 막자. 3기 신도시 예정지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이런 기본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땅 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땅 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땅 투기하는 거 이건 더 엄벌에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참 좀 전에도 입장을 하나 내긴 했는데 그 토지공사, LH공사 직원들이 뭐 공사 직원들은 투자의 자유도 없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부도덕한 게 아니고요. 예. 징역 7년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라고 권한을 부여하고 월급 주었더니 그 권한을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쓰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질서 유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 책무인데 이걸 어기고 이제 그 기득권자들한테 부안해동해가지고 부정부패하고 부정 저지르고 이러면 나라가 망했어요. 네. 그래서 이 LH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이라고 볼 게 아니고 저는 뭐 징계는 또 당연하지만 직도 박탈해야 되겠지만 형사처벌을 엄중하게 해서 정말로 다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국민들 정말 소외감 느끼고 좌절감 느끼게 하는 거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도 지금 조사 중이에요. 다시 조사 중입니까? 혹시 우리 또 있나 싶어서 땅 투기 해보고. 자, 자기 그 직을 가지고 땅 투기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직위 해제하고 당연히 파면 조치하고 형사처벌도 엄중하게 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죠. 네. 경기도에선 지금 그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씩 주고 있지요? 네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80% 넘게 이제 수령하셨고요. 한 1조 원 넘게 지불이 됐습니다. 한 20%는 현장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네 골목의 소상공인들이세요. 네. 근데 주민들은 이제 내신 세금을 받아서 모두가 어려울 때니까 좀 도움이 됐다고 하셔서 다들 좋아하시고요. 또 이게 소상공인에게 사용돼서 그들을 돕는 효과도 있으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연대의식도 생기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어나니까 또 필요한 생산도 유통도 늘어나서 전체 경제가 좋아지니까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정해졌는데요. 지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는데 자기가 폐업하려고 그러다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때문에 다시 좀 괜찮아져서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런 걸 받은 일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지출하면 복지 효과도 있고 더군다나 경제 효과도 있게 복합 효과를 내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국가의 명령으로 영업을 못한 경우는 보상을 하고 특별히 손해 피해 많이 본 데는 선별로 지원하고 거의 대부분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보편 지원을 지역화표로 해서 경제도 살리고 지원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걸로 아는데 보편 지원이 이번에 제외되고 나중에 하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좀 그 점은 아쉽긴 한데요.
당이 또 당정이 결정했으니까 저도 당원이라는 사람으로서 좀 따르긴 해야 될 테고. 네. 다만 좀 안타깝네요. 그렇습니까? 안타깝습니까? 따르지만 안타깝다. 일부라도 보편 지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네. 지사님께서 보편 지원 그리고 기본소득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얘기할 때마다 여러 정치인들이 견제구를 심하게 던지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의원께서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이렇게 견제하시죠? 국민들 관심 받고 싶으신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한테도 전혀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충정에 의한 충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니까 또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남경필 도지사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비판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남 지사님도 나오셨어요? 그 전에 아니야 남경필 지사 말고요. 원희룡 지사님. 원 지사님. 네. 네네네.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는 건데 네. 저희가 이걸 이제 좀 논리적이고 합당한 지적이면 논쟁의 가치가 있는데 거의 비난에 가까워서 네. 논쟁이 아니라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설명할 거 설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 내놓은 거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예. 문제를 지적하면 논쟁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걸 이제 우파적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던데요. 예. 제가 그래서 우파 좌파 굳이 따져야 되냐. 이게 복지로서 효용성도 있고 또 경제 정책으로서도 유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면 좌파 우파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복지적 경제 정책, 융합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해명 드렸습니다. 복지적 융합 정책, 기본소득 얘기 나올 때마다 재원 문제 계속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증세, 재원 문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도 낮고 네. 또 사회복지 지출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증세를 하면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서 북유럽형의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방식의 증세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실제로 증세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증세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약간 언어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세제, 그러니까 조세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국채로 해결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중산층과 부자들이 세금을 내자. 우리는 혜택 보지 말고. 라고 하면 그게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필요한 복지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압도적 다수가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보는 기본소득 방식, 즉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지만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은 방식, 즉 기본소득 방식으로 하면 압도적 다수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가야 될 고부담 고복지, 즉 증세를 통해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있고요. 기본소득도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골고루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경제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고액 납세자들,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이 세금을 내고 경제 성장에 대한 혜택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불만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세금을 내지 말고 기본소득 하자는 소리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수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기본소득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살자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과연 그럼 유용한 정책인지를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증세해서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 일반 회계 예산에서 조금만 떼어가지고 네.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그러면 25조 원이니까 한 5% 정도 국가 예산 비중이 됩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진짜 효과 있다. 그러면 감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면해 준 세금이 한 연간 5, 60조가 되는데 예. 그걸 좀 줄여서 기본소득 좀 지급해보고 이거 진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수요가 늘어서 지속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복지 늘리는 효과도 있고 국민연합 연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하면 또 조금씩 증세를 해서 전액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늘려나가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 조금 줄여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세금 깎는 거 줄이는 것도 그 다음 단계고요. 예. 일반 회계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절감을 해서 조정하면 연간 25조 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5%니까. 네네. 같이 살자님께서 이재명 공산주의자네. 그래도 이런 공산주의자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제가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이요. 네. 제가 이거를 없는 사람 도와주자 또는 나눠 갖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넘어서서 지원을 하되 네. 지역화폐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밖에 지급 안 했지만 국내 경기가 확 살아났잖아요. 예.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늘려나가자. 예. 그 말이고 저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 경제 회복 이게 제일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네. 퍼주기나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네. 시장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아니다. 시장주의자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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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참 착잡하죠. 네. 네. 착잡한데요.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그 검찰총장의 사퇴의 변이 아니라 정치인의 일성으로 보인다는 민주당의 여러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임명된 공직자,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검찰이 과연 지금의 현 검찰이 과연 국가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유지하는데 정말 기여했냐 아니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 만들면서 권력을 행사해온 적폐의 좀 노릇을 하지 않았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검찰 개혁이나 아니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윤석열, 대선 주자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임명직 공무원이었는데 네. 이제 그걸 벗으셨으니까 네. 이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또 정치적 자유를 이제 충분히 누리시겠죠. 네. 표현도 충분히 하시고 결국 정치를 하실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되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응원하시는군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은 아니고 네. 그런 오해받을 말씀하시고요. 네. 하여튼 세상에는 입장은 다양하니까 예.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또 그게 견제와 경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몰아가진 않을게요 이제. 자, 지사님. 네. 미얀마 사태가 연일 조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미얀마 군부 독재 타도위원회 관계자분들 모셔서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네. 제가 이제 미얀마 상황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80년 광주가 딱 떠올랐어요. 예. 흐름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또 살상이 벌어지고 있고, 예. 또 군부의 그런 잔혹한 또는 반민주적 행태, 반인도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국내에 미얀마인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와 계시고요. 예. 그분들이 또 원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고 저도 물어봤습니다만 뭘 직접은 못 하더라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는 것만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백지장 한 장에 맞드는 심정으로 예. 제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고요. 예. 어쨌든 미얀마가 빨리 민주적인 체제가 복귀되고 또 그런 살상 행위도 좀 중단되고 다시는 그런 정말 주권자가 준 총으로 살상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1980년 광주의 봄이 있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 이재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오리엔트 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으면서 노동자였는데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재명의 삶에 큰 좌표를 던져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80년부터 81년까지는 이 광주의 폭도들이 북한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제 입으로 광주 시민들을 비난했는데 제가 대학 가서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완전 반대여서 제가 2차 가해에 가세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제 인생을 좀 공자 노동자를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해서 사회의 비정상적인 거를 좀 고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 인생 좌표를 바꾸게 됐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대해서 각별한 또 관심이 있고 또 광주는 제가 사회적으로 생물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광주를 사회적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제가 미얀마를 보니까 딱 광주 민주화 운동 상황 또 광주 쿠데타 군사 쿠데타 상황이 딱 그대로 또 오버랩돼서 제가 똑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죠. 그래서 또 안타깝습니다. 빨리 민주화의 봄이 더 이상 희생이 없어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민아 기자는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입니다. 자, 김민아 기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초반에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요? 네, 막판에 나경원 후보 쪽에서 굉장히 좀 바람이 부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온 거 보니까 초반에 저의 생각이 맞았다. 그냥 이렇게. 그래요? 네. 나중에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좀 속이 탔어요. 그리고 내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거의 붙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붙어가지고요. 나경원 후보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주진우 라이브에 나오겠다고 막 하시더라고. 갑자기 전화를 안 받다가 김어준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런 걸 보고 다급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서 읽을 수 있었군요. 여러 가지 읽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단단합니다. 맞습니다. 견고합니다. 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대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분이 다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칩니다. 묘하게. 네, 묘하게 이제 중도층을 겨냥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좀 보수 진영에 본인의 입지가 없는 것을 단단하게 하려고 했었고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중도 측에 좀 단단하게 하려고 했어서 그 입지가 겹치는데 어떻게 좀 차별화를 하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좀 내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다 이렇게 나설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아무래도 룰 가지고 많이 좀 싸우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벌써 룰 가지고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여론조사 100%로 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양한 좀 선택지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심원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니 처음에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100%로 하면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여론조사로 하면 안철수 후보가 무조건 이기고 맞습니다. 당원조사로 하면 오세훈 후보가 무조건 이기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후보들한테 유리한 룰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해서 좀 딜이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호, 자 대역전극을 쓰고 울먹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가 오늘 울먹였어요? 네, 오늘 울먹이면서 10년 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다.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단일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일단 18일에서 19일이 이제 후보자가 등록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때 네. 이제 등록을 하는 사람이 야권의 후보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때가 1차 단일화의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만약에 성사가 안 되면 그래도 네, 그러면 이제 투표지가 찍히는 29일 네. 또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2일까지도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빨리 그 단일화 이 룰을 만들고 단일화로 가야 될 텐데 사실 시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이제 1차 경선에서 본인이 2등을 하다가 1등으로 역전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자기가 안철수 후보도 역전할 수 있다. 좀 네. 자신만만한 상황이고. 오세훈 후보의 자신감 지금 충전했습니다. 충전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지금 본인이 이기고 있으니 얼른 단일화를 해서 승기를 잡고 야권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힘을 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네. 당 밖에 국민의힘 당 밖에 있는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다른 인사들 계속 조순 전 서울시장도 만났죠.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봤죠. 예. 김동길 교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막 이렇게 많이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바깥에서. 당 밖에서도 지지세가 있는데 당 안에서도 안철수에 대한 지지세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묘하게 겹쳐지는 게 반 김종인 위원장 정서가 예. 친 안철수로 약간 표현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한테 국민의힘에 당심이 이렇게 쏠릴까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나경원, 오신환, 조은희로 나눠져 있던 표심이 오세훈 후보한테 쏠릴 거는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2주 동안 그 단일화하면서 토론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겠죠. 현장도 많이 가고요. 그러면서 두 후보 중에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가 좀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게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목을 확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당선 효과를 봐야 되는데 오늘 네. 스포트라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갔습니다. 맞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사의 표명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더 주판화를 더 많이 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딱 처음에 기억에 났던 게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결단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해 초부터 계속 하셨거든요. 올해 초부터 계속?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총장 그만뒀던데 어떻게 보셨냐 이랬더니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갈지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아끼네요. 네. 네. 일단 당 입장에서는 입당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의 표를 좀 갉아먹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보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변수가 생겼다 해서 좋아하는데 좋아할 것만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는 후보 대선 주자급 후보가 없는데 그 당 밖에 있는 윤석열 후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까지는 총장입니다. 네네. 윤석열 총장한테 국민적 지지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금 전 총장을 꼽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당의 공식 입장은 약간 그렇게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공식 입장은 뭐라고 했어요? 공식 입장은 이제 지켜보겠다 이 정도였는데 당의 의원들은 윤석열과 함께 싸우겠다 굉장히 급진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함께 싸우겠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정진석 의원인데요. 윤석열과 함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
또 뭐라고 했어요, 이분이? 네, 그러시면서 동네 건달의 가랑이 밑을 기어간 한심보다 더 굴욕을 참아온 윤석열이다. 네. 오늘 문재인 정권이 자행해온 법치 파괴, 헌정 유린, 권력 부패의 실상을 몸으로 증언했다. 네. 굉장히 과격한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사이가 가까운 사이예요. 고향이 옛날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이가 좀 가까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얘기했어요. 대변인은 뭐라고? 네, 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정권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다.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술용 메스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참담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참담하면서 일단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던진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기는 기색이 있습니다. 야권에서 국민의힘 쪽에서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 총장 변수와 더불어 LH 임직원 투기 이걸 가지고 맹공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부동산 선거라고 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어찌 하겠다는 거예요? 국정조사한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오늘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마친 다음에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네. 과거 LH 수장이던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할 일이 아니다.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했다. 어떻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직접 시흥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흥으로 갔어요? 네, 현장을 둘러보면서 일단 시흥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면서 사진 찍고 맞습니다. 그걸 뉴스에 태워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여론을 몰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 이러면서 이제 고리로 삼았던 게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니까 더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투기 이익을 모두 환수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한테 지원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부동산 선거로 치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의 바람인데요. 네. 윤석열 총장의 사퇴 이 부분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나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만 봐도 이슈를 굉장히 다 잡아먹었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오세훈 후보,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후보가 된 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야 되는데 정말 신문에 굉장히 뒷면에 보도가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간 거죠. 윤석열 총장은 또 이제 대선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입당을 바로 하기보다는 제3지대에서 좀 세력을 규합을 하고 좀 자신의 존재감에 부각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입당을 하면 좀 몸값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많이 되고 당 내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새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있죠. 일단 대선 주자급들은 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대선 주자급들은요? 일단 오늘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지금 그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메시지를 냈다가 왜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수사할 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벌써 나오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오니까 응원하겠다 이렇게 좀 간단한 메시지를 추가로 내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본인들한테는 경쟁자가 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나경원 후보는요? 이제 뭐 한대요? 좀 당분간 생각을 하고 좀 추이를 살핀 뒤에 당권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당권을 노린다고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은 나경원 의원 캠프 쪽에 전직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많이 가죠. 이번에 대거 글로 몰려갔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힌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권을 노리지 않을까. 오호, 정치인들은 정말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대위 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로 뛰는 기자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사고로 지나기 더 어려워진 곳들인데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와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양화대교까지 밀리는데 이 사이 양화대교를 지난 1차로에서 사고가 나 어려움을 더하고요. 반대 잠실 쪽 방화에서 성산대교 구간 서행하다 5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중인 반포대교 부근부터 영동대교까지 더딥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한강대교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30분이 조금 안 되게 예상되고요. 다만 서부간선도로 차가 더 늘어서 양방향 전 구간 밀려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화성 휴게소부터 용담터널까지는 15km 구간 통과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일죽에서 남이천 사이 정체 사고 여파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사 부근과 부산 방면 칠곡 물류 부근 각각 갓길에서 사고 정리 중이니까요. 속도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시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결정하고 단일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나섰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조정훈,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차례로 한다고 합니다. 왜 차례로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는데요. 오늘 박영선, 조정훈, 박영선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토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 오갔는지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 조정훈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하고 토론하셨어요? 네, 방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직접 맞붙어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격이 있었지만 진검승부했다고 하고요. 예? 어떤 언론이 썼는데 후끈한 토론회였다고 하더라고요. 후끈했는데 어떤 쪽에서요? 내가 박영선 후보보단 이게 낫더라 이런 얘기 자랑하셔야죠. 정치인은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숫자와 예. 민심을 가지고 공격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랐다. 전혀 아니다. 분노하고 있다. 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 정부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지만 불로소득주도 성장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주사일제에 대한 정책들, 정말 아주 재밌고 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고 진지했는데 잘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네.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박영선 후보님은 큰 골리앗 같으세요. 특히 방송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으세요. 네. 분명히 흔들리셔야 될 상황에서도. 그래서 제가 역시 방송을 오래 한 그 내공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의 단점. 내가 박영선보다 이게 낫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요? 그렇습니다. 진정성은 잘 몰라줘요, 국민이. 아니요, 귀신같이 알아채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정책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부동산 얘기도 했지만 30만 채를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장난감 레고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아이고, 네. 네, 1년 6개월 동안 1년 3개월이죠. 예. 30만 채 중에 한 채도 못 짓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1년 3개월 동안 아파트를 30만 채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못. 그럼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다른 후보들도 다 30만 채, 60만 채 막 다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마치 뭐 바꾸 더블이죠 지금. 예. 아니면 말고식인데요. 네. 1년 3개월 2022년 6월달 임기 마칠 때 네. 그분들 아파트 한 채도 못 짓고 나온다. 지금 시작해서는. 네. 전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킬 것인가. 두 번째는 집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집을 제공할 것인가.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30만 채 다 짓는다고 인정하지요. 근데 서울에 200만 무주택 가구,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고 싶어서 대기하는 또 200만 무주택 가구, 예. 이 400만 무주택 가구가 있는데
30만 가구 30만 채 지어서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거냐. 네. 아직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 저는 좀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조금 더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원 후보의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은 뭡니까? 짓지 않고 삽니다. 아파트입니다. 짓지 않고 산다. 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예.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요? 서울시 SH공사가. 1년 동안요? 아니요. 계속했어요. 제가 서울시장으로 임기 있는 한 네. 산다. 그랬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 세금 아니냐? 예. 아닙니다. SH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겠습니다. 상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해외 주식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SH 주식을 사시면서 네. 또 SH는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용성 가장 주택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사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월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상장 나왔습니다. 이건 좀 신선한데요. 자, 후보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나고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로 가는 거 아니냐, 야권으로 가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법여권 단일화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제3지대 단일화를 출마한 다음 날 그냥 뜬금없이 제안받았습니다. 네. 권 의원이 제 방에 그냥 약속 없이 오셔서. 그냥 오셔서? 네, 물어보셨죠. 저는 관심 있었습니다. 단 정책 경영의 장에 만들자.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보자. 네. 라고 제안했는데 답변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심판선거다. 네. 그래서 제3지대에서 이긴 사람은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약속을 해야 껴주겠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됐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뭐 우리가 마이너리그라는 뭐 고백입니까? 중간 정거장입니까? 네. 저는 이번 선거는 유능한 행정가를 뽑는 선거라고 정의하고 네. 저같이 신생 정당의 의원 후보가 뛰어나온 이유도 구도가 아닌 정책으로 신선함으로 승부했을 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실 것이다라는 네.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네. 법여권 단일화가 열렸어요. 그래서 김진애 후보,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박영선 후보 이렇게 3명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아니다. 조정훈 후보하고 먼저 해라. 그러면서 본인은 또 국회의원직도 사퇴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직 사퇴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김진애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수단과 목적이 혼돈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수단과 목적이요? 네,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면 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하고 거기로 가기 위한 목적이 뭔가 수단하고 방법이죠. 미안합니다. 네. 수단과 방법이 혼돈되면 이런 일들과 결정들이 된다. 진보 진영에서 한 명의 후보를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 한 명의 후보를 만들어서 정책도 조율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선거하자라는 건데 네. 그런 차원에서 세 당이 얘기를 시작했었거든요. 예. 시대전환,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근데 갑자기 조정훈은 아니다. 나는 박영선 후보와 1대1로 붙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에게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한테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네. 그건 아니죠. 정말 하고 싶은 게 서울시장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장이 돼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이 문제는 수단과 방법이 혼돈된 상황이고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열차가 이미 출발했죠. 그리고 그 열차는 이미 만석이고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3자 단일화를 해서 정책 대결을 하고 단일화를 이루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저는 범진보 진영으로 주장을 하시고 또 도시 전문가로서 김 후보님이 갖고 있는 좋은 정책들 저 인정합니다. 네. 토론회도 이미 한번 했고요. 예. 100분이나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두 분께서 단일화를 위한 토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애 그 후보와 조정훈 후보가 그런데 가다가 좀 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열차를 제가 세운 건 아니거든요. 김진애 후보님이 토론하자 그래서 제가 일정 맞춰서 했고요. 네.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네. 재미있게 끝났습니다. 티카티카 하면서 네. 토론을 답게 끝냈고 근데 갑자기 조정훈 의원과는 할 수 없다. 저는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조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대전환의 당 대표인데
어떻게 한 몸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박영선 의원하고 박영선 후보죠. 죄송합니다. 1대1로 붙어야 나에게 가능성이 많다라는 판단이었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 시작되는 시점에 오늘 후보 토론회 시작되는 시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토론회 하느라고. 네. 다만 지금 좋았습니다. 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권력이 집중되고 오래 가면 부패할 수 있죠. 예? 검찰도 경찰도 네. 모든 권력이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이 오늘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과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네. 지금 대통령과 검찰이 권력 분립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예?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면 권력 분립이 어떻게 될까? 재밌는 질문 아닙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아직 결정은 안 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봅니까? 네. 5374님께서 SH공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말씀이 호기심이 생깁니다. 투표 자격은 없지만 상정하신다면 주린이로서 매입은 가능하겠는데요.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또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까지 계속 기본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기본 시리즈가 인기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갖고 있어야 될 소득의 기본, 그다음에 주택의 기본이 지금 갖춰지지 않은 거거든요. 네. 서울만 봐도 서울 가구의 반 이상이 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을 제공해드리겠다는 말이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논쟁이 정책이 숙성된 다음에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를 갖고 논쟁이 되는데 네. 이제 대선 후보들 지지하는 대선 후보들이 다르니까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해서 난 무조건 반대. 네.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해서 난 무조건 찬성. 정치권은 그렇죠.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러면 피해는 올고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좋은 건 인정하고 받고 그리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 게 기본소득밖에 없겠습니까? 네. 7705님이 검찰 출신은 대통령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아니요,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인데요. 네. 뭐 51%의 국민이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 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8일 날 박영선 조정은 박영선 후보 간의 단일화 결과가 나오죠. 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전에 양 당에서 예. 단일화 과정을 합의를 했고 오늘의 토론회 그리고 양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 번씩 공동 참여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100%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자, 8일 이후에 조정훈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떤 정책을 낼지도 궁금하고요. 네. 제가 오늘 통지를 받았습니다. 8일 오전에 제가 속한 상임위의 운영회의가 있다고. 예. 어쩌면 제가 이기면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고요. 네. 할 거고요. 네. 아마 그날이 마지막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신생정당에서 인지도 높이려고 나온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나온 후보는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인지도 높여주지 않습니다. 네. 제가 왜 인지도가 높아졌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실까? 저는 새로운 정치에 새로운 인물을 소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예. 제가 제시한 정책들 방금도 SH공사 상장하신다니까 주식 사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본소득들, 1인 가족 정책들, 네. 반려동물 정책들, 쓰레기 정책들에 대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신선하다라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로 얻어지는 어떻게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부수인 거죠, 인지도는. 네. 저는 제가 생각한 정치, 우리 유권자들이 이런 걸 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네. 좀 매우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네. 왜 조정훈이어야 되는가? 서울시장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인입니다.
제 아내는 5월달에 만기되는 전셋집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인들의 퍽퍽한 삶을 압니다. 저는 민주화 영웅도 아니고요. 산업화 역군도 아닙니다. 집단의 시대를 싫어하고요. 개인의 시대를 좋아합니다. 이념의 시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실용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입법 행정가, 입법 노동자에서 이제는 행정 노동가로서 서울시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낫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를 지키고 싶거나 이번 정부를 심판하고 싶으시면 저를 찍어도 별 소용 없으실 겁니다. 다만 내 삶이 급하다, 내 삶이 너무 퍽퍽해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 선거를 원하시면 저 조정훈이 여기 있습니다. 네. 1년 3개월 뒤에 제가 제시한 공약들 반드시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조정훈이 꿈꾸는 서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루브르 박물관 비너스상 물난리에 피난 간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비너스 기억하시죠? 밀로의 비너스를 비롯한 25만 점 그림 조각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간대요. 왜 그러나 했더니 기후이기 때문에 파리 센강이 자꾸 범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안전한 보존센터로 이렇게 옮기기로 했대요. 지난달 초에 엿새 동안 범람을 했대요. 그런데 자꾸 범람해요. 최근에 파리에서 홍수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10년 이래 가장 큰 홍수가 최근 5년 동안 3차례나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은 62만 점의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많이도 뺏었네, 많이도 훔쳐왔네요. 물론 뭐 잘 모은 것도 있지만요. 이 가운데 3만 5천 점만 지금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이사 간답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로 미술품들을 이사해야 되는 게 파리 루브르 박물관 얘기만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노틀담 성당도 그렇고 오르세 박물관도 자꾸 걱정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산마르코 대성당, 베니스에 있죠. 베니스에 있는데 짠 바닷물 때문에 계속 손상을 입고 있고요. 그래서 베니스에서는 이 역사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의 장벽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장관이었죠. 또 강변에 위치한 영국 런던의 국립미술관 테이트 갤러리도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도 다른 데 문화재 수장고를 짓고 있다고 하고요. 기후 위기로 미술품도 위기입니다. 다 위기인 거예요. 우리도 위기예요. 몰라서 그렇죠. 굉장한 위기입니다. 열나는데 사장님이 그냥 약 먹으래요. 방역 사각에 내몰린 이주 노동자 기사를 한겨레에서 썼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 노동자는요, 최근에 플라스틱 공장에서 이렇게 일했는데요. 컨테이너 기숙사 한 곳에 3명이 모여 살았답니다. 밥 먹을 때도 다닥다닥 붙어서 먹고요. 그래서 감염 공포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 가고 싶은데 병원 가서 검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안 보내주답니다.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약 먹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집단 감염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봤더니 제조업 사업장이 너무 열악해요. 열악해. 지난번에 보세요. 공장 기숙사나 비닐하우스에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취약한 구조 때문에 자꾸 집단 감염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한테도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도 안 해요, 최근에. 그런데 그런 정보조차 사장님들이 안 알려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이 밀접
밀집, 밀폐에 산밀 환경에 내몰려서 이렇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회인데 꼭 이렇게 우리 이주 노동자들한테 더 가혹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안해 죽겠어요. 관계 당국에서 어서 나서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빨리 나서 주세요. 값 벌려고 101세 이력서 내고 대박난 할머니.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100살을 넘었어요. 브라질 할머니가. 그런데 경제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마리아 할머니입니다. 101살이에요. 그런데 이력서를 냈어요. 할머니가 증손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돈 좀 벌어야겠다. 그러면서 왜 좋아하는 와인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시려면 술값을 벌어야겠다 이러면서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력서가 SNS에서 대단한 화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살 넘은 이 할머니는 이 나이에 돈을 자기 힘으로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 사연을 알게 된 와인 회사에서 할머니한테 평생 와인 공짜로 대주겠다고 하고 이 할머니를 모델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믈리에 겸 인플루언서 홍보대사로 할머니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매력에 지금 브라질이 푹 빠졌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요 100살 넘은 할머니가 나 술값 벌려고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박수를 쳐줄까요? 아이고 할머니 그랬을까요? 이런 인생의 문제를 그냥 두드리는 것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풀어버린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UB40의 레드 와인 들으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